네, 그러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성창훈이고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아시다시피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뻥튀기 하는 거죠. 이제 어그멘테이션이라는 뜻이 증강이라는 뜻이고, 이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다양한 이유로 한정적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희귀암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케이스가 적어가지고 많이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 이런저런 이유로 데이터를 늘려서 학습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어떤 기법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데이터 증강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적인 모델의 성능을 높이거나 아니면 특정 클래스에 대해서 성능을 높이거나 아니면 일반화를 조금 더 잘 한다든지, 예를 들어 같은 사과도 뒤집어져 있을 수도 있고 거꾸로 돼 있을 수도 있고 색깔이 좀 노란 사과, 빨간 사과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일반적으로 잘 분류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목표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특정 데이터를 더 많이 만들어서 모델이 특정 행동을 하도록 조금 유도하는 방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멘테이션 기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심플 레이블 프리저빙 트랜스포메이션, 말이 어렵게 써 있는데, 그러니까 라벨은 그대로 보존하되 내용물을 바꾸는 그런 기법입니다. 뒤에서 보면 굉장히 쉽, 저희가 아는 일반적인 어그멘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뒤는 이제 perturb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노이즈를 추가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이제 데이터 합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라벨을 보존하는 데이터 증강법인데요. 이게 저희가 제일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죠. 비전 쪽에서 이미지를 증강한다고 하면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 오리지널이 있으면 이제 플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부분을 잘라낸다, 크롭을 한다든지, 일부를 막 다른 박스, 레터박스 같은 걸 막 그려서 지워버린다든지, 흐리게 하고 투명하게 하고 뒤집고 돌리고 하는 일련의 모든 그런 변형을 가해서 데이터를 뻥튀기 시켜주는 거죠. NLP에서도 이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늘려줄 수가 있는데, 오리지널 센텐스가 이제 I'm so happy to see you 라고 한다면 이제 happy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른 유사한 뜻을 가진 glad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good to see you로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 채워넣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 뒤에다가 붙일 수 있는 단어를 랜덤하게 추가한다든지 부사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이런 오리지널 센텐스랑 같은 라벨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장들을 이제 찍어내는 거죠. 제너레이트 한 거니까. 두 번째를 보시면은 어 이거는 이제 노이즈에 관한 얘기예요. 보면은 오른쪽에 이미지가 있고 하얀색으로 점이 이렇게 찍혀 있는데, 제가 이미지 학습할 때 많이 쓰는 이미지넷이나 아니면은 사이버 10 이미지 셋 같은 경우에 픽셀 하나가 바뀌어도 이렇게 오탐지를 할 가능성이 있는 이미지가 이렇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공격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이거는 반드시 A라는 어떤 클래스로 분류가 돼야 되는데 일부러 악의적으로 이미지를 살짝 노이즈를 섞어서 B로 되게끔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에도 어느 정도 내성이 있는 그런 모델로 만들자, 학습을 시키자라는 관점에서 일부러 노이즈를 섞어서 학습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보면 이제 딥풀이라고 하는 전략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최소 어느 정도의 노이즈를 만들어야지 이제 이런 미스 클래시피케이션을 유도할 수 있는가를 이제 알고리즘적으로 만든 어떤 전략이 있다고 하는데, 궁금하신 분들 조금 더 깊숙하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정확한 원리는 잘 모르겠네요. 랜덤하게 노이즈를 추가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게 위에일인데, 근데 왼쪽에 있는 거는 전부 노이즈가 추가된 사진인데 저희가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막 극적으로 차이가 안 보여요. 근데 모델에서는 이제 터틀이라고 잘못 분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죠. 저희가 이런 노이즈를 섞어서 웨일이라고 잘 라벨링을 해줘서 학습을 시킨다면 이런 노이즈에 어느 정도 내성을 가지는 모델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NLP에서도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좀 이해를 못했어요.
버트 모델에서 이제 전체 토큰 중에 80%를 이제 마스크라는 토큰으로 대체를 하고, 그 중에서 이제 10%는 완전히 랜덤한 단어로 바꿔버린대요. 보면 이제 dog is hairy 하면은 털이 많다, 내 개는 털이 많다라는 뜻이죠. 근데 내 개는 사과다, 이 말이 전혀 안 되는 문장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또 나머지 10%는 그대로 둔다 해서 이 데이터를 굉장히 짬뽕을 시켜 놓는 건데, 막 횡성수설하게 만드는 건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조금 성능 향상이 있었다고 해요. 관련 논문에 따르면. 이렇게도 활용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NLP에서는 이런 기법은 그렇게 막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다고도 언급하고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합성인데, 요거는 NLP에서 가장 저희가 흔하게 쓰는 방법일 것 같아요. 어떤 문장이 있으면 그 사이에 이제 템플릿처럼 구멍을 뚫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뭔가를 채워 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음식 종류 같은 거 채워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단위 앞에 있으면 여기다 숫자를 채워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문장을 찍어내는 방식인 거죠. 비전 쪽에서는 데이터 합성할 때 다른 클래스하고 일부를 섞어서 만들 수가 있다고 해요. 믹스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 개를 30%, 뭐 캣을 70% 해서 애매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데이터를 증강할 수 있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근데 이런 데이터 증강이 연구 분야에서는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프로덕션 레벨까지 가면은 그렇게 막 주목받고 있지는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가져온 게 뭐냐면은, 이제 스탠퍼드에서 어떤 CT 촬영을 할 때 세그멘테이션을 하는데, 여기서 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했더니 성능이 좋아졌더라 라는 사례가 있긴 한데, 이런 어그멘테이션이 좀 아무래도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가 항상 안정적일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바로 프로덕션에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나 봐요. 일단은 그런 사례가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었고요. 사실 어그멘테이션이 이거 말고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서, 지금 보고 있는 표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분류를 나타낸 거거든요. 사실 이미지만 해도 이 정도로 다양하고, NLP는 NLP대로 많을 거고, 또 다른 거는 다른 거대로 많을 거기 때문에, 이쪽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 키워드나 이런 거 관련 논문이 첨부가 되어 있어서 좀 슬라이드나 이제 도큐멘트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피처에 대한 이야기인데, engineered 피처가 있고 learned 피처가 있죠. 이게 단어 쉽게 생각해서 이제 피처를 사람이 찾아주느냐, 아니면 어떤 모델이 있어서 이걸 자동으로 쉽게 찾아주느냐, 이런 차이를 말하는 것 같아요. 사실 딥러닝이 나오고 나서 이런 피처를 만들어주고 찾아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쉬워졌어요. 뒤에서 예시가 나오겠지만, 어, 예를 들어 뭐 어떤 문장이 주어졌을 때 예전에는 엔그램을 찾아야 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이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사람이 이런 식으로 구조를 설계를 해줬었죠. 처음에 이제 스토어워드 리무버를 해라, 레모네타이제이션을 해라, 이렇게 쭉쭉쭉쭉쭉 해서 마지막에 엔그램을 이렇게 뽑아내는 거를 사람이 설계를 해줘야 됐었는데, 이제는 그냥 모델을 넣어주고 소프트맥스를 때리면 같은 결과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굉장히 쉽게. 그러면 사실 이런 피처를 얻어내는 거는 굳이 사람이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 피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양한 관점을 볼 수 있고, 아직 모델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앵그램 찾아내는 거야 모델이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뭐 스팸인지 아닌지 걸러내라 라고 한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스팸으로 분류되기 위해서 중요한 정보들을 뽑아내는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저희가 보통 스팸이라고 한다면 같은 내용의 글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회원가입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조회수가 높은 글에 자주 댓글을 달았던 사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좀 특징들을 저희가 뽑아내야 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유저도 나와 있고, 작성한 시간도 나와 있고, 이제 업보트 개수, 이런 건 이제 얼마나 유명한 글들에 달았냐를 가지고도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피처를 뽑아내는 작업은,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추출해야 되고 어떻게 추출해야 되는지, 이런 피처 엔지니어링을 할 때는 도메인에 되게 많은 지식들이 필요하다고 해요. 예를 들어 스팸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게 메일 스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영상 스팸일 수도 있고, 뭐 댓글 스팸일 수도 있고, 그거마다 이제 또 다른 피처를 뽑아내게 되는 거죠. 보이는 종류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주기도 있을 거고, 뭐 하루에 최대 몇 개 올렸는지, 뭐 반복적인 거, 언어를 탐지할 수도 있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로 피처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은 피처를 뭐 100만 개 이상도 뽑아낼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거를 다 아직 모델로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어, 사실 그 산업이 계속 이제 프로덕션이 도입이 되면서 계속 새로운 피처들을 찾아내고 또 발굴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가 뭐 딥러닝이 나왔다고 해서 쉽게 사라지거나 할 분야는 아니고, 앞으로도 연구가 많이 돼야 될 분야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발표 준비한 분량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